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어느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 책을 만난 당신은 이제부터 행복해지는 연습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는다면, 자신이 사랑이고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라고 옴기니는 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2장 근본적 수용. 3장 신성한 멈춤. 4장 조건 없는 친절. 5장 몸과 가까워지기. 6장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7장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8장 나를 자비로 감싸 안기. 9장 세상을 자비로 감싸 안기. 10장 우리 안의 선함 깨닫기. 11장 함께 깨어나기. 12장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군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나는 뭔가 잘못됐어. 대학 다닐 때 나보다 나이가 많고 현명한 22살짜리 친구와 주말 동안 산으로 하이킹을 떠난 적이 있다. 우리는 텐트를 설치한 후 개울가에 앉아 바위 주변으로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며 삶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다. 그때 친구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얘기했다. 갑자기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덮쳐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나 자신의 진정한 친구와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나는 내면의 심판관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그 심판관은 무자비하고 가차없고 트집 잡고 몰아붙였으며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항상 임무 수행 중이었다. 내가 친구를 대할 때는 결코 나 자신에게 하듯이 자비심이나 친절함 없이 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난 뭔가 항상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기본 가정을 세우고서 기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기처럼 느껴지는 것을 통제하고 바로잡으려고 분투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를 학문으로 몰아붙였고 열렬한 정치적 활동가로 일했으며 사회생활에 몰두했다. 나는 음식을 먹어대고 성공에 집착하면서 고통을 회피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다. 나는 자연 속에서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건전한 즐거움을 즐기기도 했지만 기분 전환용 약물이나 섹스 및 기타 모험을 통해 쾌락을 충동적으로 추구하기도 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는 매우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불안하고 여기저기 치이고 자주 우울했다. 나는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도 평화를 느끼지 못했다. 좋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깊은 외로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10대 초반의 나는 때때로 주변 사람들과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투명한 비눗방울 안에 살고 있다는 상상을 했다. 내가 스스로를 좋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편안해졌을 때 그 방울은 보이지 않는 한 줌의 가스처럼 될 때까지 얇아졌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나쁘게 느꼈을 때 벽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두꺼워졌다. 나는 그 안에 갇혀서 텅 비고 아프도록 외롭다고 느꼈다. 이런 환상은 나이가 들면서 어느 정도 사라졌지만 내가 누군가를 실망시키거나 누군가에게 거부당할 거라는 두려움은 항상 나와 함께 했다. 하지만 친구는 달랐다. 나는 내 마음을 완전히 열 만큼 그녀를 믿었다. 이틀간 높은 산을 하이킹하며 때로는 그녀와 얘기하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는 동안 어떤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나는 급격한 기분 변화, 우울, 외로움 및 중독 행동의 이면에 하나같이 깊은 개인적 결함의 느낌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괴로움의 핵심을 난생 처음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다. 비록 피부가 벗겨져 속살이 드러난 듯 했지만 이 고통을 대면함으로써 치유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일요일 밤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마음은 더 가벼웠지만 나는 여전히 아팠다. 나는 스스로에게 더 친절해지기를 열망했다. 나는 내면의 경험과 친해지고 내 삶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편안해지기를 열망했다. 몇 년 후 이 열망들이 나를 불교의 길로 끌어당겼을 때 나는 거기서 무가치함과 불안정한 감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가르침과 수행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보는 방법과 내 삶을 자비와 관련 짓는 법을 알려주었다.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괴로움 안에 홀로 있으며 괴로움은 개인의 문제이고 어쨌든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붓다의 가르침들은 그러한 고통스럽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과거 20년간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수많은 내담자와 수련생들을 심리학자이자 불교 스승 자격으로 만나왔다. 우리의 대화가 10일간의 명상 수련회 중에 이루어졌든 일주일 단위의 치료 회기 동안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그들이 겪는 괴로움은 기본적으로 동일했다. 그것은 자신이 불완전하고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함의 느낌들을 자신과 아주 가까운 데서 느끼고 있다. 그저 다른 누군가의 성취에 대해 듣거나 비난받거나 논쟁을 하거나 일에서 실수를 했을 때처럼 우리가 괜찮지 않다고 느끼기까지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내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내가 항상 호흡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유독 가스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시선으로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무가치함의 트랜스라 부르는 것 안에 갇히게 된다. 이 트랜스에 붙잡힌 나머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그 진실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내가 지도하는 수련회에 참석해 명상을 수행하던 멜릴린이라는 수련생은 트랜스 안에 사는 비극을 절실히 느꼈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했다. 멜릴린은 죽어가는 어머니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늦은 밤에는 그 옆에서 명상을 하고 어머니를 안고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멜릴린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어느 날 동이 트기 전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뜨고 딸을 또렷이 쳐다보았다. 얘야, 어머니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나는 사는 동안 내내 내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단다. 어머니는 마치 그런 생각을 하며 산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하듯 머리를 약간 흔든 다음 눈을 감고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갔다. 몇 시간 후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우리는 자신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믿음을 짊어지고서 스스로 귀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임종 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러나 결함을 느끼는 우리의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트랜스에서 깨어나는 데는 마음속 결심뿐만 아니라 가슴과 마음의 능동적 훈련도 필요하다. 불교의 의식 훈련을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참인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본 것을 열린 가슴으로 감싸 안게 되어 트랜스의 괴로움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이러한 마음 챙김과 자비의 함양이 내가 근본적 수용이라 부르는 것이다. 근본적 수용은 친숙하지 않거나 두렵거나 강렬한 경험과 싸우며 사는 습관을 뒤집는다. 근본적 수용은 자신을 무시한 세월, 자신을 판단하고 거칠게 다룬 세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거부한 세월에 대한 필수, 해독제이다. 근본적 수용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려는 마음이다. 근본적 수용의 순간은 참된 자유의 순간이다. 20세기 인도의 명상 스승 스리 니사르가다타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자유의 길로 들어가도록 격려한다. 내가 당신에게 당부하는 건 이뿐이다. 당신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하라. 멜리닌의 경우 죽어가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그녀에게서 이러한 가능성을 깨웠다. 그녀는 말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작별 선물이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어머니와 삶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더 많은 수용과 친절로 감싸 안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근본적 수용을 훈련하는 초기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에서 시작하지만 차차 자비로운 마음이 끝없이 넓어지게 된다. 자신을 자비로 감싸 안으면 우리는 자유로워져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것이 근본적 수용의 축복이다. 우리가 난 뭔가 잘못됐다는 괴로움에서 자유로워지면 자기 자신의 온전함을 믿고 표현하게 된다. 3장 신성한 멈춤. 1950년대 미국 공군의 소수 정예 비행사들이 여태껏 시도한 적 없는 고도를 비행하는 생사에 걸린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지구의 고밀도 대기권을 넘어섰을 때 그들은 일반적인 공기 역학 법칙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꼈다. 톰 울프는 자신의 책 불굴의 용기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다. 비행선이 반질반질한 포마이카 조리대 위에 있는 시리얼 그릇처럼 나선형으로 미끄러지는 것 같더니 이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다. 선회하면서 다이빙하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면서 굴러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처음으로 직면했던 비행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교정에 교정을 반복하면서 비행선을 안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통제장치를 미친 듯이 조작하면 할수록 비행선은 더욱더 제멋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지상에 있는 통제팀에게 소리쳤다.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 죽음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비행 실험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몇 차례 더 반복되다가 마침내 척 이거라는 비행사가 해결책을 발견했다. 그는 비행선이 공중제비를 돌 때 이거는 조종석 옆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고 의식을 잃은 채로 지구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11km를 낙하하던 비행선은 지구의 고밀도 대기권에 재진입했고 거기서 표준 운항 장치가 실행될 수 있었다. 이거는 의식을 되찾고 운항을 안정시켜 무사히 착륙했다. 그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견한 목숨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통제 장치에서 손을 떼면 된다. 이 해결책은 울프가 지적했던 것처럼 유일한 선택이었다. 이 방법은 모든 훈련을 부정하고 심지어 기본 생존 본능에 역행하는 것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속수무책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 상황을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한다. 아이들의 학업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이가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잇따라 위협을 가한다. 어떤 이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재빨리 반격을 가하거나 뒤로 물러난다. 작업 중에 실수를 하면 재빨리 그것을 은폐해버리거나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 직면하면 미친 듯이 해결책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실패를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격렬하게 작동하게 된다. 우리는 하루를 움직임의 연속으로 채운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습관적인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긁고 정돈하고 전화하고 간식을 먹고 군것질을 하고 버리고 사고 거울을 본다. 만약 이렇듯 바쁜 와중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통제 장치에서 손을 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척 이거는 의식을 잃고서야 통제하려는 강박을 차단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정신적 계산과 분주함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단지 잠시 멈춰서 내면 경험을 알아차린다면 어떨까? 멈춤을 학습하는 것이 근본적 수용 훈련의 첫 단계이다. 멈춤은 활동 정지며 더 이상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을 때 잠시 일로부터 떨어지는 시간이다.
미친 듯이 통제 장치를 작동시키던 비행사와 달리 우리는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묻는 것을 멈춘다. 멈춤은 거의 모든 활동 중에 일어날 수 있고 잠깐 동안이나 몇 시간 혹은 몇 시즌 동안 지속될 수 있다.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일에서 잠시 멈출 수 있다. 명상 중에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를 호흡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멈출 수 있다.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피정을 시작하거나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안식년을 갖기 위해 멈출 수 있다. 대화를 진정으로 경청하면서 타인을 함께하기 위해서 말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멈출 수 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거나 아주 기쁘거나 슬픔이 느껴질 때 그 느낌들이 우리 가슴을 계속 울리도록 허용하면서 멈출 수 있다. 멈출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걷고 쓰고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고 먹는 등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던 것을 그저 중단한 다음 진심으로 존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몸을 고요하게 한다. 당신은 이것을 바로 지금 시도해 볼 수 있다. 읽기를 멈추고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멈춤은 본래 시간 제한이 있다. 우리는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그러나 이제는 증가된 존재감과 향상된 선택 능력이 함께한다. 예를 들어 초콜릿을 한 입 베어 물기 전에 멈출 수 있으면 흥분하여 안달이 난 기대감과 아마도 배경으로 자욱하게 깔린 죄책감과 자기 판단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초콜릿을 먹기로 하고 맛의 감각을 충분히 음미할 수도 있고 초콜릿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대신 달리기를 하러 갈 수도 있다. 멈출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습관적 행동을 멈춤으로써 우리의 욕구와 두려움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반응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 물론 멈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도 있다. 만약 아이가 번잡한 거리로 달려나간다면 그때는 멈추면 안 된다. 또한 누군가가 우리를 때리려 하는데도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재빨리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비행기를 놓칠 것 같으면 탑승구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떠밀려가는 속도와 습관적 통제의 많은 부분은 생존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되었다거나 충분치 않다는 막연한 불안감으로부터 발생한다. 심지어 실패나 상실 혹은 죽음을 직면해서 두려움이 발생할 때도 우리의 본능적 긴장과 분투는 대개의 경우 효과적이지도 현명하지도 않다. 조종 장치에서 손을 떼고 멈추면 우리를 몰아가는 욕구와 두려움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된다. 멈춤의 순간 동안 뭔가가 결핍되었다거나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어떻게 우리를 미래에 열중하게 하는지를 의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근본적 선택지를 제공받는다. 우리는 경험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계속하거나 근본적 수용의 지혜와 함께 자신의 취약성을 대면할 수도 있다. 사막 수련회에서 멈춤을 수행하는 동안 나는 내가 트랜스의 스토리와 고통에 얼마나 깊게 갇혀 있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활동이 나를 점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나는 몇 년 동안 피하려고만 했던 수치심과 두려움을 대면했다. 멈춰서 격렬한 고통을 수용하는 것은 내가 트랜스의 소나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다. 내게 멈춤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바로 그렇게 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다. 분노가 폭발할 때, 슬픔에 압도당했을 때,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멈추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대기권 밖으로 나간 비행사처럼 조종장치를 내버려 두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는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방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 순간 멈춘다면 우주 공간을 향해 무력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생생한 분노, 슬픔, 욕망에 사로잡힐까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그 순간의 실제 경험에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근본적 수용은 불가능하다. 선 스승이자 작가인 샬롯 조코백은 영적인 삶의 비밀은 우리가 일생 동안 피하려 했던 것으로 돌아가 지금 이 순간 몸이 경험하는 바에 머무는 것에 있다. 비록 그것이 굴욕적이고 실패하고 버림받고 부당하다는 느낌일지라도 라고 가르쳤다. 신성한 멈춤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숨지 않는 능력, 도망가지 않는 능력을 기른다. 우리는 우리가 타고난 지성, 본래의 현명한 가슴, 어떤 일에건 마음을 여는 능력을 믿기 시작한다. 멈춤의 순간에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트랜스는 물러가고 근본적 수용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멈춤을 반복해서 훈련함으로써 근본적 수용을 익힌다. 언어적 격분으로 폭언을 퍼부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지 않게 된다. 불안을 느낄 때 텔레비전을 켜거나 전화를 걸거나 정신적 강박에 걸리는 대신 조용히 앉아서 불편함이나 초조함을 느낀다. 이 멈춤에서 생각과 행동을 내려놓고 몸과 가슴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과 친해진다. 멈춤이라는 기법은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보통의 우리네 삶과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샤워할 때, 걸을 때, 운전할 때처럼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단순히 삶을 있는 그대로 의식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다. 우리는 봄의 실록을 보면서 멈출 수 있고 슈퍼마켓에서 생기 있는 아기의 얼굴을 보면서 멈출 수 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문제를 마침내 이해할 때 멈춤은 우리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한숨 같은 것이다. 긴 하루의 끝에 침대에 누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러운 멈춤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규칙적인 활동들 중에도 의도적으로 멈출 수 있다. 나는 대개 차에서 내리기 전에 멈춰서 내 안에서 그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낀다. 때로는 전화를 끊고 나서 그 다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호흡을 하며 소리를 듣는다. 혹은 집안 청소를 잠시 멈추고 틀어놓은 음악을 그냥 듣기도 한다. 산 정상이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거나 혼자 명상을 하는 동안에 멈춤을 할 수도 있다. 아잔 붓다다사는 이같이 자연스러운 혹은 의도적인 짧은 멈춤을 일시적 열반이라 부른다. 우리는 경험을 붙잡거나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모든 순간에 자유를 느낀다. 그는 이러한 멈춤의 순간이 없다면 살아있는 것들은 죽거나 제정신이 아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차분함, 온전함과 편안함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 사실 그것들은 우리의 집착과 두려움의 불꽃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멈춤은 우리 삶의 경험을 충만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서 루빈스타인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음을 잘 다루나요?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고 열정적이었다. 내가 남들보다 음을 더 잘 다루지는 않지만 멈춤은 잘 다룹니다. 아, 예술이 머무는 곳은 거기입니다. 악보의 쉼표처럼 멈춤의 순수한 고요함은 정경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배경이 된다. 멈춤에서 생겨난 순간은 잘 연주된 음표처럼 참되고 온전하고 진실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 멈춤은 근본적 수용으로 가는 관문이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을 관통해 흘러가지만 습관적으로 간과하는 삶에 자리를 내주고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우리 가슴과 의식 본연의 자유를 깨닫는 것은 보리수 아래의 휴식에서다. 붓다가 그랬듯이 도망가지 말고 온전한 깨어있음으로 지금 여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성한 멈춤은 우리를 현재 순간과 다시 연결시킨다. 특히 우리가 분토와 집착에 빠져서 미래에 기대고 있을 때 멈춤은 지금 여기에만 존재하는 신비와 활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